예, 안녕하십니까. 김종욱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있었던 게요.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의 근대화 과정을 살펴봤고, 그 속에서 어떤 불교의 변모된 모습도 아울러 살펴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순서는 당연히 이제 조선의 문제가 되겠죠. 조선의 근대화, 개화의 문제가 될 텐데, 조선이 개화되기 이전에, 즉, 그 이전의 조선 사회는 성리학이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은 개화나 조선 근대화의 의미를 이해하려면은 그 전에 있었던 조선 성리학의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 조선 성리학의 성격을 또 잘 이해하려면은 당연히 그 전에 있었던 중국과 일본의 어떤 성리학의 전개 과정과 비교를 하는 것이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어떤 조선 성리학의 성격을 밝히는 게 앞서서 그 전에 중국의 성리학이 어떻게 성립했고 어떻게 전개됐는가 하는 것을 중국 철학사 전체에 놓고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국 철학사에 대한 어떤 대강을 살펴보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상당히 무리한 길을 가는 거예요. 중국 철학사 그 방대한 거를 어떻게 두 번에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유학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 대강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첫 시간으로 이제 중국에서 성리학이 성립되기까지, 그러니까 춘추 전국 시대부터 해서 북송 시대까지의 어떤 중국 철학사를 유학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처음 얘기는 춘추 전국 시대부터 얘기가 될 겁니다. 춘추 전국 시대. 엄청난 혼란의 시대이죠. 주왕실이 어떤 통제력을 상실함으로 해가지고 여러 어떤 봉건 지방의 어떤 왕조들이 분립함으로 해서 상당한 혼란이 왔고 또 거기에 맞춰서 사상적인 처방전도 많았기 때문에 제자백가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사상들이 아주 독창적으로 표출됐던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유가와 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유학을 중심으로 이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 유학, 유교, 유가,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지만은 그 유자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유. 이것은 분석해 보면 이제 사람 인자에다가 이건 숫자죠. 이것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 인간을 뜻할 때고 이것은 필요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 공급할 때 그 수요할 때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무슨 뜻일까요?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 그게 뭘까요? 이 사람들은 그것이 예의 범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은 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에게 필요한 예의 범절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줌으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유는 직업과 관련된 용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직업 용어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어떤 무예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직업으로 해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을 우리가 협이라고 합니다. 협이죠. 무협입니다. 지금 인간에게 필요한 그것을 예의범절, 예라고 보고서 이것을 가르침으로 해서 먹고 사는 직업으로 삼는 사람을 일러서 지금 여기서 유라고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협과 유가 대비되는 직업상의 용어입니다. 이 직업이 예였다고 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결국 유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를 가장 기본으로 놓고 보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한번 둘러보자는 거예요. 이 천지를 보면 하늘은 높죠? 땅은 낮죠? 그리고 그 사이에 벌어지는 만물들의 흐름은 언제나 일관되게 질서 있게 흘러갑니다. 그렇죠? 사계절의 변화도 그렇고 한결같은 어떤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한결같은 질서가 천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 사회에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군신관계, 부자관계, 그리고 부부관계, 그리고 이제 형제관계, 친구관계 이런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도 분명히 한결같은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 질서가 뭐냐? 그것은 바로 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해를 통해서 다스림을 펼쳐야 된다고 해서 예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를 아는 사람들의 덕을 통해서 가르치는 다스리는 덕치를 주장하고 이것은 바로 어짐의 정치인 인치이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유가들의 기본 방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라는 것이 도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노자와 장자를 중심으로 한 사상 계통인데요. 이쪽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질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질서가 뭐냐면은 가만히 보면 이것은 그야말로 사람들이 서로 간에 믿는 마음이 희박해졌기 때문에 또 진실한 마음이 엷어졌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겠느냐. 따라서 질서로서의 이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회가 혼란하다는 것의 징표에 불과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런 예와 또는 법이라고 하는 도가가 봤을 때는 아주 강제적인 인위적인 이런 장치를 통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통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통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럴듯하죠? 이 논리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논리는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역설적인 표현이 이래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위, 무위, 증무, 불치. 보세요. 무위. 이때의 위는 인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억지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면 예법이 되겠죠. 예와 법같이 억지로 꾸며대는 그러한 인위적인 것을 하지 않음을 실천한다면은. 그러니까 잘 해석해야 되는 거죠. 무위를 위한다고 하면은 서양 사람들 같은 단순 논리로 보면, 형식 논리로 보면 앞뒤가 안 맞죠. 무위가 위가 된다는 얘기니까. 하지만 여기서는 인위적인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실천한다면은 다스려지지 않을 바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아주 역설적으로 표현하면은 무치지치라는 얘기죠. 다스리지 않은 것이 진정한 다스림이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의 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가와 도가는 아주 상극의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대의 아주 상극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각자가 대변하는 어떤 세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쪽 유가가 대변하는 세력은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관료의 입장에선 그런 정치 철학이라면 이것은 지배자라면 이것은 피지배자, 다스림을 받는 자들, 즉 농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자꾸 와가지고 세금이다 뭐다는 명목으로 뜯어가지 않으면은 알아서 농사짓고 잘 먹고 잘 살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위에 자연스럽게 잘 산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피치자의 농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 철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계속 정치 철학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노자, 장자, 공자, 맹자 그러면은 아주 고상한 이야기 같지만은 그 본질은 정치 철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그것은 바로 성인을 탐구하는 성인지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자나 노자나 궁극적으로 추구한 것은 성인인데 이 성인은 요새 이야기하는 성인, 어떤 종교적인 신비로움을 가진 그 성인이 아니고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정치적 리더를 성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더를 갖다가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완벽한 정치 철학인데 이렇게 유가와 도가와 이런 정치 철학을 제시했지만은 최종적 승자는 법가였습니다. 법가의 기회를 보면 이제 유가 중에서 순자의 어떤 반계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법가, 강력한 법의 통치를 하는 법가가 진시 황제의 참모가 돼가지고 천하를 갖다가 제패하게 되죠. 이래서 진이 이제 천하를 통일하게 되고 이때 중앙 집권적인 어떤 강력한 통일 국가 형성이 돼서 이것이 중국의 국가의 가장 모델적 형태로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를 통일한 것과 맞춰서 사상적 통일도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법가를 중심으로 하고 실용적 서적을 빼놓은 나머지 서적들은 다 불태우고 학자들을 죽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분석의 행위라는 것이죠. 이렇게 포갑 정치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몇 년 못 가서 자멸하고 맙니다.
여기서 후대의 사람들이 교훈을 얻죠. 뭐냐면은 진정한 강력한 통치는 무엇일까? 그것은 폭압의 통치가 아니라 외려 도덕 정치야말로 정권을 잘 보장해주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필요한 것은 도덕 정치에 가장 잘 맞는 거, 관료 정치에 가장 잘 맞는 거, 그것은 육아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선대, 그러니까 진대에 가장 단합을 받았던 육아가 그 다음 하한대에 가면은 화려하게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료 정치, 도덕 정치에 맞춰서 부활을 해서 관학화가 되는 것이죠. 유학이. 그런데 이렇게 관학화된 유학자들 입장에서는 선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전에 분서경유를 통해서 경전들이 소실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살려내야 되겠죠. 경전의 복원 작업이 필요하고 그것을 잘 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대의 유학은 경학이라는 이름으로 전개가 됩니다. 경학. 그야말로 경에 관한 학문이죠. 이때 경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5경을 이야기합니다. 5가지 경. 그러니까 역, 서, 시, 예, 그 다음에 추가되는 것이 이제 춘추죠. 이 5가지입니다. 역경, 서경, 시경, 예기, 춘추 이 5가지죠. 이것이야말로 어떤 참다운 진리의 보고이다는 전제하에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론은 훈고학입니다. 여러분 이제 훈고학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훈고학. 그 방법론상으로 훈고학인데 여기서 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상으로 보면 어떤 뜻을 갖다가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자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의 의미는 석. 그리고 고의 의미는 이고자입니다. 이건 까닭이죠. 연유를 탐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문자의 의미 해석이라면은 문자나 문장이나 어떤 그 경전 가르침의 연언을 탐구한, 연언을 탐구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문헌학적인 그런 방법론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경전들을 복원해내요. 그래서 그 복원된 이런 5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 권위에 의존해가지고서 윤리체계를 성립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삼강오륜이죠. 이 삼강오륜을 통해서 사회 전체의 통합적 원리를 갖다가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삼강오륜 얘기가 나왔는데 삼강오륜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삼강과 오륜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이제 삼강오륜 해가지고 거의 이제 같이 붙였으니까 그 차이를 못 느끼실 텐데 엄밀하게 보면은 차이가 있습니다. 삼강오륜은 뭐 군위신강, 여기 대표적인 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죠. 군위신강입니다. 그 다음에 부위부강, 부위자강 이래서 3가지를 이야기하고 오륜에는 이제 군신, 유의 이것을 비롯해가지고, 뭐, 부자유침,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유신, 뭐,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보세요. 이것은 군주가 신하에 대해서 강의된다는 겁니다. 이거 했었죠? 강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물을 갖다가 끝에 잡아서 이렇게 그 통솔하는, 통제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해요. 그렇다면은 군주가 신하를 갖다가 통제하는 그 중심에 선다는 그 얘기죠. 그러니까 신하는 항상 군주에 대해서 충을 해야 된다는 그 논리가 성립돼요. 그렇다면 이것은 상당히 수직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군위신강에서는 사실 군주의 덕목은 별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초점이. 왜? 군이 강이 되니까. 그러니까 신은 그 강에 대해서 충성을 해야 된다는 그것을 이해하고 싶은 것이고, 여기는 뭘까요? 군주와 신하 사이에는 각각 의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의의는 신하만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군주도 똑같이 있는 것이죠. 똑같이 의의는 같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것은 수평적 관계라고 볼 수 있죠. 비교적. 그렇다면 사회를 통제하는데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사실은 이거보다는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그 유학사 내지는 철학사에서 이렇게 쭉 봤었을 때 정치적으로 보면 항상 삼강이 중심에 서 있는 그런 거예요. 여기서 물론 오륜을 갖다가 오상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것은 변치 않는 그런 윤리다 그래서 강상윤리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강상. 하지만은 항상 중요한 것은 강이고
그것은 삼강입니다. 왜? 그것은 수직적 통제이기 때문에 국가 경영에 있어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런 식으로 좀 다소 차이는 있지만은 이렇게 삼강 오륜을 통해서 어떤 국가 사회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하한대의 확립대입니다. 하지만 하한도 이제 전환 후환을 거치면서 소멸해 가고 그 뒤에 위진남북조라고 하는 분열의 시대가 오게 되죠. 여기 위진남북조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춘추전국, 진한 3대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춘추전국, 진한대까지를 갖다가 굳이 표현을 하면 저는 그 시대의 특징을 어떤 고유성의 시대라고 봅니다. 언젠가도 설명을 했었을 텐데 이것은 뭐냐면은 타국에 볼 수 없는 중국만의 독자적인 체계, 즉 예를 들면 유가와 도가라고 하는 그 독자적인 체계가 확립돼 갔던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국적인 그런 것들을 잘 갖고 갔던 시대가 한대까지라고 볼 수 있고 이제부터 이야기하는 위진남북조 수당대는 개방성의 시대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불교를 중심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불교의 중국화, 중국의 불교화라고 해서 거의 한 달을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간단히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위진남북조 시대는 혼란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대가 분열돼 가지고서 그 혼란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현실에 대한 도피의식이 강하게 되죠. 그러니까 도가에 대한 어떤 매력을 많이 느낍니다. 도가사상, 노장사상에 대해서. 그래서 이 노장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유학을 끌어들인 것이 현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학. 그래서 이런 것도 성립을 했고 그리고 불교 같은 경우에는 후한 말에 들어온 불교가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수용의 단계를 가서 격이불교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격이불교. 여러분 격이불교 얘기하려면은 어떤 승이불교라고 하는 것과 비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불교에서 흔히 이야기할 때 승의불교라고 하는 것은 내전을 통해서 내전을 탐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것은 외전을 통해서 내전을 탐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내전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 자체의 경전이죠. 그러니까 승의불교는 뭐예요? 불교를 통해서 불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내적인 그런 탐구이죠. 순수불교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뭘까요? 외전. 불교 이외의 경전을 가지고 불교를 탐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비교불교학 내지는 비교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위진남북조 시대에 불교가 수용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격이불교를 통해서 했다는 것이고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승의는 최고의 뜻이라는 것이고 격이는 뭘까요? 뜻을 견주어 본다는 것이고 이것은 견주다는 뜻이 있고 비교한다는 뜻이 있고 어떤 틀의 뜻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견주어 보고 비교해 보는 그런 해석의 틀이 이때에는 주로 도가사상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인도 불교가 들어가니까 잘 이해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도가사상의 틀에 맞춰서 불교를 한번 이해해 보자 해서 나왔던 것이 격이불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은 인도 불교의 대표적인 공사상을 잘 이해 못하니까 노장에 무를 갖다 놓고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단점으로서는 오해가 심화될 수 있어요. 즉 뭘까요? 공을 무로 해석하면 뭘까요? 공은 제가 얘기했지만 연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살아날 수 있는 건데 무라고 써버리면 허무와 정면 아니냐? 실제 그렇게 지금까지도 불교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지 않습니까? 무니까. 근데 이런 오해도 있지만은 긍정적으로 보면은 외려 노장사상과 비교를 통해서 서로를 수용하고 더 발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노자의 기본 입장으로 보면 무는 단순한 허무가 아니라 무위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인위적으로 하는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인위적 분별 또는 언어 개념 이런 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선불교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실제 그래서 노장과 어떤 서문의 접점을 갖다가 언젠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불교의 중국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꼭 이렇다고 해서 나쁘게 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격이라고 하는 새로운 비교의 어떤 사상을 통해 가지고 불교가 드디어 중국에 수용이 됐고 여기서 그 다음 시대에 중국만의 독자적인 어떤 고유한 불교, 화엄불교와 서엄불교가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보면 격의불교의 의미를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중국의 전통 사상을 갖다가 어떤 해석의 틀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격이죠. 지금 격이라고 하는 그거죠. 이걸 틀로 해가지고 불교를 갖다가 어떤 비교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중국화된 불교라고 했죠. 이게 화엄불교이고 서엄불교라는 얘기를 불교의 중국화 시간에 했었죠.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 사상을 해석의 틀로 해서 불교를 비교해서 나온다면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현대화된 불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 현대 사상은 당연히 철학도 들어가고 과학도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중국화된 불교, 그게 중국 불교지 않습니까? 중국 불교는 한마디로 격의불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현대 불교, 진정한 의미에서 현대 불교는 격의불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최고다 그래가지고 격의불교를 낮춰보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격의불교야말로 중국 불교이고 현대 불교이고 앞으로 불교를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격의불교의 어떤 방식이야말로 앞으로 많은 점을 시사해 줄 수 있고 또 사실 제 강의가 이제 그런 목적에서 이제 기획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위진남북조가 끝나고 당대로 넘어가면은 이 격의불교를 통해 가지고 중국화의 길을 가게 되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화엄불교와 서엄불교라고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화엄과 선인데 화엄은 이와 사의 논리를 갖다가 제시해 주죠. 이와 사의 논리를 통해 가지고 이것은 본체이고 현상일 수 있죠. 그래서 중국 철학에 드디어 본체와 현상이라는 도식을 갖다가 제시해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소위 중국 철학 전체에 대해서 본체론적인 어떤 넓이를 제공해 주는 단서를 화엄불교가 제공을 해 줍니다. 이 얘기는 이제 뒤에 성리학에서 또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서엄불교는 바로 마음과 그 본성에 관한 문제이죠. 이런 심과 성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소위 심성론적 깊이를 중국 철학에 또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상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독자적인 중국적 불교가 나왔고 또 이것을 통해서 중국 사상에 또다시 영향을 미쳐서 성리학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영향 관계를 주고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화엄과 선이야말로 그야말로 불교의 중국화라고 했습니다. 즉 인도에서 들어온 인도의 고유한 불교 사상이 중국의 전통 사상과 만나서 중국화된 그런 불교를 만들어냈다. 불교의 중국화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수당대의 어떤 불교의 특징이죠. 지금 간단히 이야기했죠. 이것을 한 달 4번에 걸쳐서 했던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간단하게 이 정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그 송의 시대로 가서 성리학이 나오게 되죠. 이제부터는 이제 송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송은 이제 그 북송과 남송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 북송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송이 처음 성립되는 것은 당이 망하고서 5대 10국이라고 하는 50년에 걸친 분열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 중엽 이후 또는 당 말기부터 해서 지방의 어떤 그 절도사로 있는 사람들이 세력을 확장해 가지고서 반란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 어떤 군벌 세력들이 반란을 야기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5대 10국까지 이어져서 상당한 분열을 가져왔었는데 이것을 통일한 것이 송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송은 분열을 다시 극복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송이 잘 국가가 유지되려면은 지방 세력을 키워주면 안 되겠죠. 즉 군벌 세력들, 군인들을 키워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문치로 가는 길밖에 없죠. 문치. 왜? 무인들 때문에 혼란해졌으니까 거꾸로 가는 겁니다.
문치의 길을 가자고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군인들한테도 자꾸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점차 시간이 갈수록 과거 제도를 통해 가지고 선비들을 뽑은 다음에 그들을 관료화 시켜가지고 그야말로 무인들을 문인으로 대체시키는 그런 길을 가게 돼 있죠. 전략적으로. 그래서 실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5대 19개 혼란을 극복하고서 성립됐기 때문에 송의 입장에서는 국론을 갖다가 잘 그 조정하고 통합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송 초기에는 특정한 종교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교, 불교, 도교가 거의 대등한 세력하에서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치의 길로 가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결국은 과거제를 통해서 관료가 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유가들이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세력을 쥐게 되고 이들이 점점 세력을 갖게 되다 보니까 자기들의 사상을 학파를 성립을 시켜가지고 어떤 그 사상 투쟁을 벌여서 자기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싶은 욕구가 들겠죠. 사상 투쟁의 길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까지 대등하게 있었던 도가와 불교를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주 타겟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불교죠. 왜? 수당대를 거치면서 철학적으로 불교를 대적할 만한 것이 중국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극복해야지만 좌파의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보기 때문에 가장 극렬하게 이제 불교의 비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사상 투쟁을 통해서 성리학이 성립되는 건데 이런 사상 투쟁의 방식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내부 비판이 나오죠. 내부 비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외부 비판이 있습니다. 내부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있었던 한당대에 있었던 경악을 극복하자는 이야기고 이것은 그야말로 이단을 갖다가 배척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경악이라고 하는 것은 훈고하기였잖아요. 작구 해석하다가 뭐 하느냐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작구에 담긴 성인의 뜻을 윤리적 또는 국가의 통치에 맞게 해석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꾸만 암송해서 뭐하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훈고학이 아니라 어떤 의리학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의리를 탐구하는 거 그리고 경학이라는 것에서 도학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는 오경에서 이제는 사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서를 존중하게 되는 걸로 간다는 이야기죠. 사서는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노노맹자 중용대학입니다. 왜 그럴까요? 노노맹자는 공자맹자님 말씀이고 중용에는 대부분이 이제 공자님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대학에는 우리가 유명한 그 수신제가 지국병천의 어떤 윤리적 지침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성인의 어떤 뜻을 존중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제는 오경에서 사서 중심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런 식의 논리를 갖다가 여기서 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단배척에서 나오는 것이 소위 이런 게 있어요. 그 도통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의 길통이 있다는 거죠. 도가 일관된 어떤 맥락으로 흘러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순, 우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공맹 거쳐서 이렇게 오는데 그 사이에 한당대의 경악을 주장했었던 한나라 당나라 때에도 유학자는 있었잖아요. 그들은 건너뜁니다. 건너뛰고 북성리로 바로 넘어오죠. 왜 그럴까요? 얘네들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도통을 주장한다는 얘기는 당연하게 정통을 주장하는 논리로 이어지게 되죠. 왜? 얘네는 정통이 아니고 북성에 우리가 바로 정통을 이어받았다는 논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바로 우리만이 정통이니까 나머지는 뭘까요? 이단이죠. 나머지는 이단이라고 이제 배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도교와 불교가 해당이 되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제 불교를 겨냥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도통론을 내세워서 불교를 이단이라 지금 공격하지만 말이에요. 지금 도통이 어디서 나온 얘기일까요? 법통론을 모방한 겁니다. 법통이 뭘까요? 불교 이야기죠. 선불교의 법통 그게 있잖아요. 우리 달마부터 해서 쭉 법선이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방해가지고 다시 불교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리학은 이따가도 얘기하게 되지만요. 도가 특히 불교에서의 개념 틀을 갖다가 다 가져다가 그것을 바꿔가지고 다시 불교를 공격하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이상한
방법, 그 상대에 의존해서 상대를 치는 이런 방법을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립한 것이 바로 성리학이라는 겁니다. 성리학. 즉 북송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리학이 성립하는데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성과 이에 관한 탐구예요. 여기 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이죠. 이때의 본성은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고 사물의 본성 그런 것도 뜻합니다. 그리고 이는 이치죠. 이치, 원리. 그러니까 우주 전체의 원리이기도 하고 어떤 도덕 세계의 원리이기도 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본성과 이치를 탐구하는 것이 성리학입니다. 이건 상당히 이제 넓은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이고 좁은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언젠가 이야기가 있었을 텐데 성적리학 이게 준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다음에 그 주자학을 이야기할 때 이제 또 나오겠지만은 그야말로 인간의 본성 그 자체는 바로 우주 전체의 원리이자 도덕 세계의 원리 그것을 내재화시켜서 간직하고 있다는 그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주자학의 그 입장인데,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보면은 성리학이 상당히 폭이 넓어지지만은 좁은 의미로 보면은 성직리학으로서의 주자학만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실 텐데, 여러분 자꾸 성리학과 주자학을 같이 놓는데 그게 아니에요. 넓은 의미의 성리학에는 주자학뿐만 아니라 양명학, 실학, 해석하겠다는 실학까지도 포함한 넓은 개념이고 그 중에 일부가 주자학일 뿐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성리학을 쓸 때 넓은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염두에 두고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리학이 바로 주자학은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더 넓은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본성과 이치를 탐구하는 것인데 이것은 인간의 본성은 바로 마음 차원에 있고 그 마음은 우주의 이치와 연결이 된다는 그런 논리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심성의 문제와 이기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마음의 본성 그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내재화된 본성에 의해서 통제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본성은 바로 우주의 원리이자 도덕의 원리인 그것에 의해서 정당화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얘기가 조금 어려워졌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이 될 텐데 이것은 그냥 마음이라고 보세요. 우리가 이제 마음 작용을 하는 그거. 근데 이것은 뭐냐면은 본성이지만은 그 본성은 그러니까 이부터 시작하면 이렇죠. 이 본성은 우주의 이치이기도 하고 도덕의 이치이기도 한 두 가지를 다 겸비했다는 게 이 성리학의 기본 전제예요. 근데 사실 이것이 왜 겸비했냐에 대해서는 물어보면 할 말은 없어요. 그렇죠. 아니 우주 자연이 이치는 있죠. 분명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도덕적으로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그건 없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존재 세계의 문제이고 이것은 어떤 윤리 당위의 문제인데 그것이 꼭 겸비해야 된다는 이유는 없는데 하여튼 그것이 결합되어 있다고 하는 대전자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어떻게 볼까요? 이것은 한자식으로 쓰면 천리죠. 이게 우주 전체의 어떤 이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윤리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어떤 이는 이런 두 가지를 다 간직하고 있는 그런 이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도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인데 그런 이치가 나의 본성 속에 그대로 들어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나의 본성의 특징은 뭘까요? 도덕성이죠. 한마디로. 왜? 그 도덕적 이치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런 도덕성에 의해서 항상 마음을 잘 통제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어렵지가 않죠. 어떻게 보면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도덕적으로 통제하는 정당성을 우주자연이라고 하는 폭넓은 스케일에 놓고서 정당화시키자는 이야기죠. 다시 이야기하면 인간의 윤리도덕적 문제를 형이상학적 내지는 본체론적으로 정초하자는 그런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스케일이 커지죠? 근데 이런 스케일이 커지게 만들어주는 것이 누굴까요? 불교가 가능했다는 겁니다. 불교가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요. 지금 계속 마음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그 불교의 중국화할 때도 설명했지만은 이 마음이나 이 성의 문제는 다 춘추 전국시대 때부터 이야기가 됐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하면은 뭐 불교만 마음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미 불교가 도입되기 그 이전 옛날부터 중국에서는 마음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때 그들이 중요하게 여긴 그 마음은 뭐였냐면은 단순히 어떤 인간의 주체적 능동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음을 보았던 것 뿐이지 불교에서 마음은 그것만 주장한 게 아니에요. 불교는 유심이죠. 즉 마음이 우주 만물의 근원이라고 보는 것이 불교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에 있어서는 불교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마음을 주장했어도 인간이 어떤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근원이 마음이라고 봤지 우주 전체 근원의 차원에서 마음을 본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이죠. 불교가 도입되고 나서부터 마음이 그럴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봤고 그랬기 때문에 이 마음을 이라고 하는 우주론적 스케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네? 아니 수당대에 화엄과 선불교가 없었다면 어떻게 그걸 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성리학이 전기가 되는데 제가 지금 계속 불교의 영향이다 성리학은 이렇게 강조를 하죠. 불교인들은 동의하시겠지만 성리학을 옹호하시는 분들은 아니오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논리도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보자는 거예요. 지금 심성이기를 썼는데 대표적으로 말해요. 지금 심, 성, 리를 얘기했어요. 이게 다 불교에도 있고 주장 내지는 성리학에도 다 있는 논리잖아요. 그러면 성리학을 옹호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야, 이게 뭐 단어가 명칭이 똑같다고 그래서 그 내용도 똑같은 건 아니지 않느냐. 내용이 판이한데 그럼 어떻게 불교의 영향이라고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죠?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내용이 판이하죠. 내용이 판이하다는 측면에서는 맞아요. 내용이 어떻게 판이하냐면은 성리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을 잘 판별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선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마음을 잘 가다듬는 정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보면은 이것은 이제 그때 불교의 중국화할 때 설명을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불교에서는 선악을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별을 갖다가 초월하는, 넘어서는 그런 마음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무심이라는 거죠. 왜? 무심은 뭐예요? 마음이 없다. 뇌서 상태에 빠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선악을 분별하는 그 시비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까요? 자연스럽게 그 자리가 그대로 진정한 마음으로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무심이 진심이라는 이 논리가 되는 것이죠. 선불교의 논리죠. 다르죠? 분명히 다릅니다. 하늘과 땅 차이도 달라요. 서로 논리가. 그리고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거, 불교에서 얘기하는 성이 다릅니다. 이때의 성은 뭘까요? 한마디로 선악을 갖다가 선악의 어떤 표준이 되는 그런 도덕성으로서의 그 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성은. 하지만 불교에서는 뭘까요? 선악이 분열되기 이전의 상태. 본래 면목이라고 하죠. 선악 미분전 본래 면목의 상태에 있어서의 그것이 바로 이제 불성이 되겠죠. 또는 이제 자성이라고도 표현하는 그런 거. 완전히 다르죠? 이것은 선악을 잘라놓고 보는 표준을 찾자는 이야기고 이것은 분열되기 그 이전의 원초적 상태로 가자는 그 이야기입니다. 다르죠? 다릅니다. 이도 다릅니다. 성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이는 뭘까요? 한마디로 도리죠. 이 도리는 우주 전체의 어떤 도의 이치일 수도 있고 그리고 윤리 도덕으로서의 그 이치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있죠. 그러면 불교에서의 이는 뭘까요? 불교에서의 이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공리.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공리는 뭘까요? 그대로 해석하세요. 고지고대로. 비어있음의 이치죠. 비어있음의 이치예요. 근데 비어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허무가 아니라 비실체를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것도 실체성이 없다는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연기 조화될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했었죠. 실체성이 없으니까 서로 상호 연결 조화될 수 있다는 그 비실체성의 원리가 바로 공리이고 그러니까 모든 삼라만상은 공 아닌 것이 없다는 그것이죠. 색즉식 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바로 여기에 묘미가 있죠. 불교의 공리는 이공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공이 뭘까요? 그대로 보세요. 이치 자체도 니도 비어 있다는 겁니다. 이치 자체도. 그 이야기는 뭘까요? 니들이 얘기하는 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실체는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에도 매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불교식으로 고유하게 표현하면 공도 역시 또한 공한 것이라는 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식으로 성리학 옹호하는 사람들이 이러니까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은 맞지만은 뒤집어 보면 이렇습니다. 그렇게 판이한 내용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선대에 이미 불교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현상과 본체로 나눠봤기 때문에 이렇게 판이한 주장이라도 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리학에서.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마음 차원에서 보고 이것을 우주론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불교와 다르게 성리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성리학이 성립했다는 이야기는 역설적으로 중국이 그만큼 불교화됐다는 그런 것입니다. 중국이 불교화됐다니까 중국이 불교도 국교도 선포했다는 뜻이 아니고 중국의 고유한 사상 자체가 불교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게 시작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수당대까지는 불교의 중국화라면 이제 성리학의 성립은 바로 중국이 불교화되는 그런 시대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래서 이제 북성대의 성리학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아까부터 강조하는 것이 성리학이 곧 주자학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다시 이야기하면은 성리학은 폭이 넓다는 것입니다. 심성과 이익을 탐구하지만은 주자학만은 아니라는 건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북성대의 대표적인 그 학자들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언급하는 식으로만 하겠습니다. 최초의 어떤 대표자가 그 주돈입니다. 이분은 이런 주장을 했어요. 태극이라는 것을 이제 처음 문제 삼았습니다. 물론 이제 태극이라는 말은요, 주역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처음 얘기한 건 아닌데, 우주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끝이죠. 극은 끝이니까. 최고의 끝, 우주의 근원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재미있게도 무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끝은 끝이 없는 것이라는 거죠.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없다. 근데 여기서 무자가 나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도가사상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노장사상의 영향입니다. 근데 이거 후대의 성리학자들이 이거 용납할 수가 없잖아요. 노장을 어떻게 성리학에 도입하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탈색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주자 같은 경우에는 무국이 태극이라는 게 있을 때 이 무국을 갖다가 단순히 무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냄새도 없고 모양도 없는 형체도 없는 그런 것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좀 그렇죠. 이것은 진정한 근원의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노자의 입장으로 가면 무는 무이죠. 항상. 이게 맞죠. 예? 그러니까 인위적 분별을 넘어선 것이 진정한 근원이라는 그 뜻이 되겠죠. 그래서 주돈이 자신은 노자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원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음과 양으로 분열되기 그 이전의 원초적 기의 상태, 그것이 바로 태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이 주장의 내용이 뭐가 됐든지 간에 태극이라고 해서 우주의 본체를 물음으로 해서 본체론이 시작됐고 그래서 성리학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분이 소옹입니다. 소옹, 장제 이렇게 이어지죠. 그러니까 소옹인데 이 사람은 태극을 갖다가 뭐라고 봤느냐 하면은 태극이 바로 도이기도 하고 심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극의 도 또는 어떤 천지 만물의 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다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마음에서 그 도의 원리가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모든 천지 만물의 도나 이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오직 마음을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핍니다. 좀 불교적인 냄새가 나죠? 이래서 나중에 이제 심학이라고 하는 양명학과 이어지게 되는 그런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분이 장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장제. 이분은 태극을 갖다가 한마디로 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태어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기예요. 이분의 주장은 완전히 기이론론입니다. 이론론이에요. 기이론론. 모든 것을 다 기로 본다는 이야기인데 이 세상은 다 기로 가득 차 있고 사물이 생성 소멸한다는 얘기는 기가 모였다 흩어지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기 아닌 게 없죠. 다 기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어떤 기를 강조한 것은 후대의 기학. 이것은 이 청대에 가면은 실학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것입니다. 이 청대 실학의 기본 기조 분위기인 어떤 이 기를 중심으로 하는 사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정호정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이정자라고 하는 두 사람 중에서 정의에 대해서만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분은 태극을 갖다가 한마디로 리다. 완전히 다르죠? 한 사람은 기라고 했고 한 사람은 이라고 했어요. 이. 근데 이분 주장도 일리가 있어요. 왜? 태극에서 음양이 나온다고 해요. 주역 1회에 그런 논리가 있는데 태극에서 음양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두 가지는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양을 갖다가 나오게 하는 거. 그러니까 소위 음양자라고 하고 그리고 음양을 갖다가 그런 음양의 운동을 하는 거. 이 두 가지는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형이상의 도가 된다면 이것은 형이상의 형 이하의 기가 된다는 것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가 여기에 해당된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기다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논리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있었던 그 앞에 선대에 있었던 장제의 기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의 본체 아니에요. 그 본체가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사물 일반이라고 하는 쪽으로 격화돼 버리고 그 대신 그 자리를 이가 격상시켜서 메워놓게 되는 꼴이 되는 것이죠. 이 기를 뒤바꿈질을 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해서 이 정의를 통해 가지고서 소위 송명 이학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고 주자 같은 경우에는 이분의 입장을 가장 많이 존중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의 어떤 철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 뭐 북송의 이것을 간단하게 살펴봤지만은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북송대에는 결국은 뭘까요? 기를 강조하는 거, 심을 강조하는 거, 리를 강조하는 것이 다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북송 성리학을 가장 원본적인 성리학이라고 봅니다. 이 다 간직하고 있었던 게 후대의 청대에 가면 이것은 실학이라는 형태로 드러나고 이것은 양명학이라는 형태로 명대에 가서 나오게 되고 이것은 바로 송대에 가서 주자학이라는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본적 성리학, 북송 성리학에 있어서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장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후대로 갈수록 다 전개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풍요롭고 다양한 철학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왜 중국 성리학의 특징일까요? 조선과 비교해 봤었을 때 조선은 이것만 꽃을 피웠다. 일변도로 갔다는 것이 조선과 중국의 심각한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한 시간에 걸쳐서 이런 흐름을 갖다가 봤었습니다. 이런 어떤 조선 성리학의 특징은 계속 이제 이어서 다음 시간에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북송 성리학이 성립되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어서 성리학의 전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